10월 무렵 한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 24절기 중 17번째 절기는 한로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과 상강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10월 8일이나 9일 무렵이지요. 한로는 한자어로 찰 한자에 이슬 로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날씨가 서늘해져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를 이르는 말이지요. 한로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서둘러 마쳐야 해요. 한로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알곡을 거두는 타작을 한창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무렵 산과 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짙어져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고 기러기나 두루미, 청둥오리, 고니, 저어새 등 겨울 철새가 북쪽에서 찾아오지요. 첨새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고려시대의 역사를 다룬 고려사에 한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한로는 9월 음력의 절기다. 초후에 기러기가 와서 머문다. 차후에 참새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말후에 국화꽃이 누렇게 핀다. 초후, 차후, 말후는 국화꽃이 누렇게 핀다. 초후, 차후, 말후는 절기의 기간 15일을 5일씩 끊어 셋으로 나눈 것이고, 참새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는 말은 그 시기에는 참새가 적어지고 조개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국화정과 국화주. 한로는 국화가 한창인 때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무렵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빚어서 그 위에 노란 국화 꽃잎을 얹어 기름에 지진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국화꽃이나 국화 향기를 넣어 만든 술인 국화주를 담그기도 했지요. 가을 물고기. 한로 때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대표 음식은 바로 미꾸라지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추어탕이에요. 미꾸라지를 추어라고 부르는데 추자는 물고기어에 가을추가 합쳐진 글자예요.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미꾸라지를 보고 가을 물고기라는 뜻에서 추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로와 중량절. 한로와 비슷한 시기에 중량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중량절은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명절 중 하나이지요. 신라 때에는 중량절에 임금과 신하가 모여 함께 시를 짓고 평하는 백일장을 열었고, 붉은 쏘유 열매를 머리에 꽂고 산에 올라 시를 짓는 풍습도 있었어요. 국화주를 담거나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도 중량절에 행하는 풍습이었지요. 한로에 대한 속담.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 한로의 여름 철새 제비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고 겨울 철새 기러기는 추운 곳에서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한로가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이동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 무렵이 가을 곡식이 잘 익는 때라는 뜻의 속담이지요.
10월 23일 무렵 상강. 설이 내리는 마지막 가을 절기. 24절기 중 18번째 절기이자 가을의 마지막 절기는 상강이에요. 한로와 겨울의 문턱인 입동 사이에 있는 절기이지요. 양력 10월 23일이나 24일 무렵이에요. 상강은 한자어로 설이 상자에 내릴 강자가 합쳐진 말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말이지요. 서리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땅 표면이나 물체의 표면에 닿아서 가루처럼 가늘게 얼음으로 영긴 것을 말해요. 서리는 맑고 바람이 약한 날, 밤이나 새벽,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에 주로 생기는 자연 현상이지요. 상강 무렵이 되면 낮에는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국화꽃도 활짝 피어요. 하지만 밤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풍과 국화. 가을에 나뭇잎 색깔이 노랗고 붉게 변하는 것을 단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짙게 드는 최고의 시기는 지역별로 기온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 조상들은 상강 무렵을 단풍을 구경하는 가장 적당한 때로 여겨 단풍이 아름다운 산이나 장소를 찾아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국화꽃이 활짝 핀 때이기도 해서 국화를 보며 늦가을을 느끼고 즐기기도 했어요. 가을 마무리와 겨울 준비. 상강 무렵에도 가을 거지가 한창이에요. 논 농사와 밭 농사를 마무리하고 고구마를 캐거나 마늘을 심기도 했어요. 곧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도 하였는데 목화를 따거나 논에 물을 빼고 퇴비를 만들었어요. 상강부터 입동까지의 자연 현상. 옛날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까지의 시기를 5일씩 셋으로 나누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시기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두 번째 시기는 풀과 나뭇잎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 세 번째 시기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모두 땅속으로 숨는 때라고 하였지요. tuk제를 지내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상강에 tuk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지냈어요. tuk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던 대장기, 즉 최고 지휘관인 대장을 나타내는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신성하게 여기며 제사를 지낸 것이지요. 경칩과 상강에 tuk제를 지냈다고 해요. 상강에 대한 속담. 한 해 김치 맛은 상강에 달려있다. 서리를 맞은 배추와 무는 수분이 많아져 아삭거리는 느낌이 좋아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좋다 하여 생긴 말이에요.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 상강 90일 전이면 7월 하순이에요. 이때 모내기를 하면 많이 늦지만 그래도 벼농사가 다른 잡곡 농사보다 낫다는 말로 옛날에는 벼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생긴 말이지요.
11월 7일 무렵 입동. 가을을 지나 겨울이 들어서는 날, 24절기 중 19번째 절기이자 겨울의 첫 절기는 입동이에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과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 사이에 있는 절기이지요. 양력 11월 7일이나 8일 무렵이에요. 입동은 한자어로 설 입자와 겨울 동자가 합쳐진 말로 겨울이 들어서다 또는 겨울로 들어서다 라는 뜻이에요. 즉, 가을을 지나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지요. 입동 무렵이면 단풍도 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나무들은 점점 앙상해져 쓸쓸한 풍경이에요. 날씨는 변덕스러워 어느 날은 맑고 푸르고 따사롭다가도 또 어느 날은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의 추위가 닥치기도 해요. 옛사람들은 이맘때면 곧 닥쳐올 겨울채비에 쉴 틈이 없었어요. 김장하기. 입동 무렵에 하는 겨울채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김장이에요. 김장은 겨울 내 먹을 김치를 담가두는 것이지요. 김장은 입동 무렵에 수확한 배추와 무로 해야 김치가 맛이 있었어요. 입동이 지난 지 오래면 배추나 무가 얼어붙고 싱싱한 재료가 없어져 김치 담그기가 어려웠거든요. 노인잔치, 치개미. 입동에는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고 선물과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했어요. 이를 치개미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노인잔치이지요. 치개미는 꿩, 닭, 쌀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옛날에 꿩과 닭, 쌀로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를 대접하던 풍습에서 생겨난 것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사또를 대접하듯 정성껏 대접한다는 뜻이지요. 고사와 시루떡. 우리 조상들은 입동 무렵인 음력 10월이면 집안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집안을 지켜준다고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를 고사라고 하는데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여 간단하게 치렀어요. 그래서일까요? 입동 무렵이면 핵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풍습도 있었지요. 입동에는 김장을 하지 않는다. 입동에는 김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 사람들은 입동날 하는 김장은 겨울을 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해 겨울이 더 추워질 거라 생각했대요. 겨울 준비를 미처 못했으니 그의 겨울이 춥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요. 입동에 대한 속담.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입동 무렵이나 입동이 지나면 바로 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속담이에요. 입동 전 가위보리.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3개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을 쳤대요.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2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말이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11월 22일 무렵 소설 겨울 첫눈이 내림. 24절기 중 20번째 절기는 소설이에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과 대설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11월 22일이나 23일 무렵이지요. 소설은 한자어로 작을 소자에 눈설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풀이하면 작은 눈이라는 말이지만 첫눈이 내릴 정도로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소설을 눈이 적게 내린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해요. 눈이 오는 겨울이 되기는 했지만 눈이 내려봤자 아주 조금 내린다는 뜻이지요.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도 해서 소설을 작은 봄이란 뜻으로 소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소설 무렵이면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살얼음이 얼거나 땅도 얼기 시작해 우리 조상들은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손돌바람. 소설 때 부는 매서운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은 유래 때문이지요.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으로 왕이 강화로 피난을 갈 때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왕과 그 일행을 배에 태워서 건너게 되었대요. 김포와 강화 사이의 해협을 건너는데 손돌이 물살이 빠른 여울로 배를 몰자 왕은 자기를 해치고자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손돌의 목을 베게 하였어요.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은 10월 20일 음력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날이 되면 손돌의 원한에 의해 매년 추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요. 이 바람을 손돌바람이라 하고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 불렀어요. 더불어 어부들은 이날 바다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사람들은 겨울옷을 마련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겨울 채비. 옛날에는 소설 무렵이면 무말랭이와 곶감 만들기, 시래기 말리기, 땔감으로 쓸 장작 패기, 창문 바르기 등등의 일로 몹시 바빴어요. 입을 거리가 넉넉지 않았기에 솜을 두둑이 넣어 누비옷을 만들고 솜을 틀어 두툼한 이불도 마련해야 했지요. 소설에 대한 속담.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에 추수하는 보리 농사는 소설 시기부터 준비를 해요. 소설의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 빚을 내서라도 소설 추위를 맞이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초순의 홉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 11월 초순은 아직 가을 날씨처럼 느껴 홉바지를 입지만 소설 즈음인 11월 하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해 얇은 옷을 입던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꺼내 입는다는 뜻이에요. 12월 7일 무렵 대설. 큰 눈이 내려 반갑고 즐거운 날. 24절기 중 21번째 절기는 대설이에요. 소설과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 사이에 있는 절기로 양력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이지요. 대설은 한자어로 큰 대자와 눈설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큰 눈이 온다는 뜻이지요. 이름처럼 이날 꼭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소설보다 조금 더 겨울이 깊어졌음을 뜻해요. 옛 사람들은 대설 때 오는 눈을 서설이라 부르며 반겼다고 해요. 서설은 상서로운 눈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설에 눈이 오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며 신나게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해에는 풍년. 농촌에서는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눈이 보리밭을 하얗게 덮으면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 이 무렵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반갑게 여겼다고 해요. 매주 쑥이. 옛날에는 대설 무렵이면 집집마다 매주를 쑥기에 바빴어요. 매주는 콩을 삶아 찌은 다음에 네모나게 덩어리를 지어 말린 것으로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지요. 콩을 삶아 매주를 쑤면 며칠 방에 두어 말린 뒤 짚을 깔고 서로 붙지 않게 해서 곰팡이가 나도록 띄워요. 알맞게 뜨면 집으로 만든 끈을 만들어 10십자로 묶어 매달아 두지요. 절기 중에 가장 해가 일찍 지는 날,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은 12월 22일 무렵인 동지예요. 하지만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이 동지는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은 12월 5일에서 7일로 바로 대설 무렵이에요. 펑펑 눈이 오기를 비는 기설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는 것도 자연 재해라고 여겼어요. 나라에서는 대설 무렵이나 대설이 지나도 눈이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눈이 내리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이를 기설제라고 해요. 비가 오기를 비는 기우제보다는 훨씬 드물게 지내는 편이었지요. 대설에 대한 속담. 대설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산과 들에 물이 부족해지지 않고 가뭄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눈이 녹으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이지요.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 대설에 눈이 많이 내려야 좋다는 말로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이 되면 냉해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뜻이에요. (12월 22일) 무렵 동지. 밤이 가장 긴 겨울날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는 동지예요.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과 추위가 가장 심한 소환 사이에 있는 절기이지요. 양력 12월 21일이나 22일 무렵으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동지는 한자어로 겨울 동자와 이르다 지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비로소 겨울다운 겨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겨울의 영향이 두루 미치는 절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동짓날을 기준으로 짧아졌던 낮이 다시 점점 길어지기에 옛사람들은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는 절이라 생각했고, 동서양 모두 새해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여겼어요. 동지가 드는 달인 음력 11월을 동짓달로 부른 것도 동짓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부르며 설날에 버금가는 날로 여겨 여러 형사를 벌이기도 했어요. 동지 책력. 조선시대의 천문과 지리, 기후 등을 담당하던 관청인 관상감에서 1년 동안의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일, 월식과 일식, 절기, 그 밖의 기상 변화 등을 적어 놓은 책인 책력을 만들면 임금은 관원들에게, 관원들은 친지들에게 동지 선물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동지의 책력을 선물로 보내주는 것을 동지 책력이라 불렀어요. 동지 할예. 궁궐에서는 동지에 왕과 왕세자, 모든 신하가 모여 회례연을 열기도 했어요. 회례연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왕은 잔치를 베풀어 신하들의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칭찬하는 모임이에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화목을 다지고 새해에도 열심히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하는 대규모 잔치였지요. 이를 동짓날 행하는 할예, 즉 축하 의식이라 하여 동지할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동지 팥죽. 동지에 우리 조상들은 꼭 팥죽을 쑤어 먹었어요. 이를 동지 팥죽이라고 부르는데, 팥죽이 나쁜 기운과 귀신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강해 귀신의 활동이 왕성하기에 해처럼 붉은색을 띤 팥죽을 쑤면 밝고 따뜻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리며 새해에 큰 탈이 없이 잘 지내기를 기원했어요. 동지사와 그 일행들. 조선시대에는 동지 무렵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던 사신을 동지사라고 불렀어요. 동지 때쯤 한양을 출발해서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북경에 도착하여 2달 정도를 머문 뒤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 사행단을 말하지요. 사행단은 총 책임자인 정사,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 외교 문서 작성과 행차의 기록을 담당하는 서장관 등 정식 사신을 비롯해 역관, 의관, 화원, 군관 등 40여 명의 관리가 수행하였고, 시종과 상인 등을 포함해 인원이 모두 200~300명이나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동짓날. 고대 로마에서는 낮이 점점 짧아지면 태양이 죽어가는 것으로,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길어지면 태양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태양신을 기리던 축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보급되고 국교로 삼은 뒤에는 동짓날 태양신을 기릴 수가 없으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어 동짓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지에 대한 속담.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릇꼬리만큼씩 길어진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노릇꼬리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에요. 매우 짧고 몽툭한 노릇꼬리처럼 아주 조금씩 길어진다는 뜻이지요.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추운 겨울 몸을 움츠리고 있던 각종 푸성귀들이 동지가 지나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동지 때 개딸기. 이미 철이 지나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1월 5일) 무렵 소환. 매서운 추위가 닥쳐옴.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는 소환이에요. 밤이 가장 긴 동지와 가장 춥다는 대안 사이에 있어요. 양력 1월 5일이나 6일 무렵으로 해가 바뀌고 처음 오는 절기이지요. 소환은 한자어로 작을 소자와 찰 한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작은 추위라는 말인데 다음 절기인 대안과 짝을 이루며 대안보다는 덜 추운 날이라는 뜻으로 작을 소자를 써서 추위를 표현한 것이지요. 찰 한자는 날이 차서 집에서도 사람이 몸을 움츠리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예요. 절기의 이름으로는 대안이 가장 추운 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안보다 소환이 더 추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추운 한겨울을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겨울 준비. 농촌에서는 겨울철을 농한기라고 해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 한가로운 때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입동과 소환 무렵부터 추위가 풀리는 입춘 무렵까지 심한 추위와 많은 눈에 대비하여 지낼 식량과 땔감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했어요. 남자들은 밤이면 사랑방에 모여 새끼도 꼬고 가만히도 짜면서 다음에 농사 준비를 하고, 여자들은 옷가지를 수선하거나 길쌈으로 옷을 장만하며 날을 지냈지요. 정초 한파. 소환 때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웠으면 대안이 소환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소환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이기에 이 추위를 정초, 한 해의 처음 한파라고도 해요.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해요. 작은 추위, 몹시 매서운 추위. 절기 이름은 작은 추위라는 소환이지만 겨울 추위 중에서도 소환 무렵의 추위가 가장 매서워요.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는 양력 1월 15일 무렵이거든요. 바로 소환과 대안 사이가 되지요. 사만 사온.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사만사온이라는 기후현상을 보여왔어요. 사만사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바로 소환 무렵부터이지요. 사만사온은 7일 중에 보통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현상을 말해요. 그러나 요즘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사만사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소환에 대한 속담.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소환 때의 추위가 대안 때의 추위보다 더 세다는 뜻의 속담이에요. 소환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안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대안보다 소환 추위가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소환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소환 때가 가장 추운 때이므로 춥지 않다가도 소환이 되면 반드시 추워진다는 뜻이에요. 1월 20일 무렵 대한 겨울절기와 24절기의 마지막 24절기 중 24번째 절기, 즉 마지막 절기는 대한이에요. 작은 추위 소환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사이에 있는 절기이지요. 양력 1월 20일이나 21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2월 중순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동지에서 한 달째 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대한은 한자어로 큰 대자와 찰 한자가 합쳐진 말로 큰 추위라는 뜻이에요. 한 해 중에 가장 추위가 심한 때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환보다 덜 추워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는 절기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소환보다 대안이 더 추운 때도 많아 제대로 이름값을 할 때도 있답니다. 소환에는 갑자기 세찬 추위가 몰려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추위에 깜짝 놀라 몹시 춥게 느껴졌다면 대한 때가 되면 이미 추위와 살짝 친해져 추위를 덜 느끼는 건 아닐까요? 꽃다지, 냉이, 망초. 대한 무렵이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꽃다지나 냉이, 망초 같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자라요. 한겨울에도 파릇파릇 봄 기운이 자라듯 말이지요. 해넘이. 우리 조상들은 대한 때의 마지막 날, 즉 입춘날의 전날을 절분이라 하여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여겼어요. 절분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며 콩을 방이나 마루에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었지요. 진짜 새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음식 즐기기. 대한 때는 소환 못지않은 매서운 추위가 오거나 머무는 때이지요. 옛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즐기며 이 추위를 이겨냈어요. 농촌에서는 찰밥을 짓고 시래기국을 끓이고 동치미와 녹두전을 만들어 먹었지요. 이때 주로 먹는 음식으로 죽을 꼽을 수 있어요. 겨울철 크게 힘쓸 일 없이 먹고 놀기에 삼시세끼 밥을 먹기가 죄스러워 점심 한 끼는 죽을 먹었다고 해요. 신구간.
신구가는 대안으로부터 5일 이후에 입춘 3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옛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의 운수를 맡아 다루는 신들이 임무 교대를 하려고 하늘로 올라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이사나 집수리를 하더라도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 제주도에서는 주로 이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 수리와 집안 손질을 했지요. 대안에 대한 속담. 춥지 않은 소환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안 없다. 소환의 추위에 비하면 대안은 그나마 포근하다고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대안 끝에 양춘이 있다. 대안이라는 큰 추위의 고비만 넘기면 양춘,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의미로도 쓰여요.